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언제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NPL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2부 첫 번째 제목이 좀 날카로워요. NPL 절대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걸? 네, 맞습니다. 네. 뭐 손해가 없는 투자처는 없겠죠. 네. 네, 그런데 얼마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느냐가 관건일 거고요. 상대적으로 NPL은 이제 부동산을 실물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들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 또는 경매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NPL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뭐 NPL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PL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물건 가져오면 이건 말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그 낙찰되기도 좀 어렵고 수익을 많이 내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 건데, 자,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권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소유권 관계 또는 유치권이 걸려 있는지 뭐 이런 권리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지역이 유망한 지역인지,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지 또는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고 얼마만큼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또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등기가 돼 있는데 한 채에 여러 명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점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계들도 참여를 해야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경매 같은 경우는 명도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서 좀 잠깐 언급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도 고려돼야 될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등기가 돼 있는 내용들이 공시 내용이 정확한지를 좀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나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열해 놨을 뿐이지 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고 법적으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실은 기본적이긴 하지만 등기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가짜 공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건을 가져올 때 이런 권리관계나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NPL이 다른 투자처보다 특히 경매보다 좀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물건의 대출 담당자입니다. 그 담당자가 대출해줄 때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들을 파악하고 나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NPL을 사올 때는 그 대출 담당자를 직접 만납니다. 가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면 은행은 실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서류들, 안전장치로 해서 각종 서류들이나 내용들을 다 그 파악을 하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류들을 이렇게 많이씩 갖고 있습니다. 물건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직접 거기서 확인하고요. 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물어보면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장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뭐 벨트 한번 눌러보고요.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확인하고요. 주변의 시세 같은 것들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인근 공인중개사들 돌아다니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금융회사에서 해당 물건들을 매입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굉장히 좀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도 안 되는 NPL 물건을 가져왔을 때는 당연히 뭐 수익을 못 내겠죠. 뭐 엉망진창인 NPL을 갖고 왔을 때 뭐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낙찰이 되지 않는다거나 채권 최고 이하로 떨어질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책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 자, 두 번째, 절대 손해 보지 않지는 않을 걸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번뜩 이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네. 네. 자, 많이들 이제 NPL 투자 말씀드리면 제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배당금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유찰이 돼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최근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대출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경매 시장도 낙찰가율이 좀 떨어지고요. 낙찰 대금 금액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에 낙찰가가 뭐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또는 시세 정도의 수준으로 낙찰됐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지금 시세여도 낙찰을 받겠죠. 그런데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낙찰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90% 후반대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낙찰되는 그 낙찰가율은 시세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에 이 과열되어 있었던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낙찰가율이 기존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손해를 확 볼 거다라고까지 과도하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들이 계속 좀 풍부해지고 있고요. 또 시장에 조정받는 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좋은 물건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소들도 감안을 해서 물건을 잘 잡아오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이 낙찰가가 좀 너무 현저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대출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거를 고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 기존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리도 낮고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그 말 그대로 소액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최대한 써서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비중이 높으면 채권 최고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몇 번의 유찰이 발생하게 되면 또 손해를 발생을 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뭐 한 3억 이상 대출이 나가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것들이 좀 중요해서 이런 것들도 고려 요소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당연히 핵심 지역에 있고 또 유망한,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울 경기권에 대한 물건들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물건들은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낙찰 가능성도 높고요. 선호도도 높고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낙찰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인기가 있는 물건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들이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동성이 뭐 유동인구도 많고 그 월세가 잘 나오는 그런 임대형 상가라든가 또는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핵심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좀 물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뭐 기간에 따른 어떤 내용이라든지 경매에 대한 내용들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게 1순위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개시가 돼서 진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일정 이런저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경매 기일을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요청들을 통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졌고 여건이 충족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낙찰 받아서
이걸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속행 신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경매하는 진행 상황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경매 기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이제 뭐 속행 신청이나 길 변경 등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 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자, 좀 자세하게. 자, 이제 이렇게 경매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살펴볼 건데 최근에 진행됐던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채무자가 이제 그 상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경매 물건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자금을 확보해서 다시 이거를 되찾고 싶은 욕심에 기간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자꾸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새로운 것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달씩 두 달씩 계속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은 채권 최고액까지 거의 다 찬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더 기일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법원에 속행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경매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기 낙찰을 받게 해서 저희가 배당금을 다 회수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 많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나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채권 최고액까지 다 차서 다 받으면 좋겠지만 다 안 찰 수도 있지 않느냐. 당연히 다 안 찰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풀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적어질 수 있지만, 자,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이 채권을 사올 때는 질권 대출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0에서 80%까지 뭐 90%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최고액만큼 그 이자가 다 쌓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기대하는 수익 20~30% 정도는 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경매 기일을 늘리는 것도 뭐 한없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차지 않더라도 중간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레버리지를 써서 그 채권을 좀 싸게 사왔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감안하면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20~30% 정도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좀 돈을 연체이자 다 내고 다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 안산 대부북동에 있는 그 호텔 건물인데 그쪽이 뭐 바닷가에 있어서 뷰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땅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이제 분쟁이 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건들이 분쟁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해당 물건을 사왔는데요. 그 건물이 공정률이 뭐 90%가 넘었기 때문에 마무리만 하면 얼마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채무자가 요걸 저희에게 이제 그동안 쌓였던 연체이자에다가 추가적인 이제 수익들을 좀 추가해서 저희에게 주고 그 물건을 되사갔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경매는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채권이 회수가 되면 그건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 만에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처리를 하고 배당금을 손실을 안 받겠네요. 어쨌든 네, 이런 경우는 손실을 볼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쌓여 있는 이자는 다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뭐 추가적인 비용들을 더 부담하고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연체이자 플러스 뭐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NP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거나 나는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지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공장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익숙하신 게 아파트를 이제 제일 경매에서도 많이 보고 하니까 아파트나 또는 상가 또는 다세대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좀 선호하시고 그게 이제 좀 수익이 높다라고 그 안에서 찾으시는데 의외로 잘 고르면 공장 물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공장은 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곳 그리고 그 대도시에서 가까운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용인에 있는
용이면 수도권에 가깝죠. 그래서 수요들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자기 자본 3억 1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요.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물건을 잡아온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용인의 42번 국도가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재 물건지는 이 가운데 있는데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수도권에 가까운 시내로 접근할 수 있고 큰 도로로 접근하기 용이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공장 용지로도 쓸 수 있고요. 또는 물류창고 같은 것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류회사나 또는 공장을 부동산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에 그 공장 용지로서 부동산을 찾는 이런 수요들이 꾸준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낙찰을 통해서 제가 배당금을 저희 지금 43번 국도도 지금 인접이 돼 있고 42번 42번 국도인가요? 네. 네. 그리고 뭐 고속도로도 인접이 돼 있나요? 예, 그래서 이 42번 국도에서 보실까요? 바로 올라가면 바로 영동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전체적으로 물류를 나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고속도로 인접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국도를 통해서 수도권에 인접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국으로 물류 수송하는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 공장용지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택가라든가 상업지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 골짜기 산으로 좀 쌓여 있고 이 지역만 그 공장용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뭐 민원 같은 것들도 발생하지 않고 또 인프라가 그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투자 수익은 한 4,1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수익률로 따져보면 한 13.3%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이게 있겠습니다. 실제 만약에 시청자분이 투자를 했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저 정도의 네,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용지가 조금 생소하다. 네. 뭐 이런 부분들 빼놓고는 사실 근데 물건을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 어떤 NPL이 인기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NPL도 어쨌든 경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물건들을 골라오는 것들이 저희 또 수익을 내는데 용이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장용지 같은 경우도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임대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아마 다른 물건들하고 뭐 좀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공장 용지들 같은 경우도 꽤 메리트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